가족끼리 돈 주고받을 때 세금 걱정 없으려면 이것만 기억해요. 아이고, 또 세금 폭탄 맞았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우리 옆집 김 여사네 아들이 결혼한다고 부모님이 돈을 보태줬다가 증여세로 1,000만 원 넘게 냈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남도 아닌 가족끼리 돈 오가는 것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요즘 이런 대화가 동네 사랑방에서 자주 오가곤 합니다.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돈의 흐름을 국세청에서 낱낱이 들여다보는 시대가 왔어요. 제 이름은 김현명입니다. 30년 넘게 세무사로 일하면서 많은 가정이 세금 문제로 소갈이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이 더 많아지는데 그만큼 세금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 우리 딸 결혼한다고 돈 좀 보태줬더니 증여세를 내라고. 내가 평생 번 돈인데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비를 대신 내드렸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돈의 이동이 세금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세금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세청에서 요즘 얼마나 적극적으로 세금을 걷고 있는지 아세요? 지난 2년 동안 세수가 계속 적자라 거두지 못한 세금이 9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무조사도 점점 더 꼼꼼해지고 있어요. 올해 3월부터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많이 거두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게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상황에서 가족 간의 돈 거래도 더 조심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자식들 학자금도 못 주고 아픈 부모님 병원비도 못 대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은 규칙이 있는 게임과 같아요. 규칙을 알고 지키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세금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사로 일하면서 만난 박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0살의 박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손자의 대학 등록금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1년 후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내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셨죠? 내 피 같은 돈을 손자 공부시키는 데 썼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손자에 대한 부양 의무가 할머니가 아닌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직접 손자에게 준 돈은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박할머니가 아들에게 돈을 주고 아들이 다시 손자의 등록금을 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세금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느냐에 따라 또 어떤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느냐에 따라 세금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이런 작은 부분들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가족끼리 돈을 어떻게 주고받아야 세금 걱정이 없을까요? 첫째, 돈을 이체할 때 메모를 꼭 남기세요. 생활비, 병원비, 카드값 정산 같은 간단한 메모 한 줄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생활비나 병원비처럼 실제 사용 목적이 명확하면 금액이 크더라도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셋째,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는지, 부양 의무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목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차용증 한 장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세금 걱정 없이 안전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각 상황별 해결책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 참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가 도와주고 부모님이 연세 드셨을 때 자식이 모시는 건 우리 문화의 아름다운 전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일조차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해요. 왜 가족 간 돈 거래가 문제가 될까요? 아니, 우리 집 살림살이인데 왜 국가에서 간섭하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가족 간 돈 거래가 재산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요즘처럼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는 세원 확보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작년에 만난 60대 김 선생님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들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한꺼번에 보내줬는데 나중에 증여세 1,800만 원을 내야 했어요. 평생 모은 돈을 아들 결혼한다고 줬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해요? 물으시더군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로 정의되는데 가족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엔 전 국민의 금융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어 큰 금액이 오가면 금방 포착됩니다. 국세청 컴퓨터 시스템은 하루 2,500만 건의 금융 거래를 분석한다고 해요. 게다가 올해부터는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많이 거두면 포상금까지 받는 제도가 시행됐으니 세무조사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안전하게 돈 주고받는 첫 번째 방법 메모 남기기.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돈을 보낼 때 메모를 남기는 거예요. 5월 생활비, 병원비 지원, 카드값 정산 같은 간단한 메모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고객 중 박 씨 부부는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매달 300만 원씩 보내면서 항상 아들 생활비라고 메모를 남겼어요.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 메모 덕분에 쉽게 해명할 수 있었죠? 반면에 같은 금액을 보냈지만 메모를 남기지 않은 이 씨는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느라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했어요. 메모뿐만 아니라 문자나 카톡으로 엄마 생활비 보냈어요 라고 확인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소소한 기록들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생활비와 학자금은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한 달에 얼마까지는 괜찮다는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생활비나 학자금은 금액 자체보다 실제 용도가 중요해요. 우리 집 생활비가 월 500만 원인데 옆집은 300만 원을 쓴다고 해서 우리 집 200만 원이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각 가정의 상황과 생활 수준이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그 돈이 정말로 생활비나 교육비, 병원비로 사용됐는지 여부예요. 실제로 그 용도대로 사용했다면 금액이 아무리 커도 대부분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생활비라고 받아놓고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에 투자했다면 이건 내 재산을 늘리는 행위니까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제 고객 중 한 분은 자녀 유학비로 반기마다 3천만 원씩 보냈는데 실제 학비와 생활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 뒀더니 세무조사에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어요. 증빙이 중요하다는 좋은 사례죠. 누가 누구에게 돈을 줘야 안전할까요? 부양 의무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는 직접적인 부양 의무가 없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직접 돈을 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박 할머니 사례처럼요. 이럴 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 즉 손주의 부모에게 돈을 주고 자녀가 다시 손주에게 주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반대로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건 부양 의무에 해당하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이때도 계좌 이체 시 부모님 생활비라고 메모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생활비는 필요할 때마다 주고받으세요. 생활비나 학자금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고받는 것이 좋아요. 1년치 생활비를 한꺼번에 미리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미리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 돈이 정말 1년 동안 생활비로만 쓰일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죠? 지금 당장 세무서에서는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될지 알 수 없어요. 은행 ATM에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뽑아 쓰는 것처럼 생활비도 필요할 때마다 주고받는 것이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목돈을 빌려줄 땐 반드시 차용증을,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처럼 목돈이 필요할 때 가족끼리라고 그냥 주고받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아니, 가족끼리 뭐 그런 서류가 필요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차용증 한 장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고객 중 한 분은 아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이 덕분에 3,6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차용증 작성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원금이 얼마인지, 언제 갚을 건지, 이자는 얼마인지 등의 내용과 양쪽의 인적 사항만 포함되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니 부담 갖지 마세요. 중요한 건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 실제로 약속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정해진 날짜에 꼭 받아야 하고 원금 상환 계획이 있다면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차용증만 써놓고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면 세무서에서 가짜 차용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자는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차용증에 이자를 명시할 때는 법정 이자율을 참고하세요. 현재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자가 너무 낮으면 정상적인 대출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너무 높으면 이자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원금이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습니다. 이 금액은 연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금액이라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이보다 큰 금액이라면 적정한 이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자를 받게 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은행 이자인 세율 15.4%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는 방식이 양쪽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어요. 가족 카드 함께 써도 될까요? 부모님 카드를 자녀가 쓰거나 자녀 카드를 부모님이 쓰는 경우도 많죠?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님 카드를 자녀가 쓸 때는 주의가 필요해요.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지역에 사는지, 자녀의 소득이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충분한지 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대구에 사는데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자녀가 부모님 카드로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면 이건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반면에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자녀라면 자신의 카드를 부모님께 드려도 문제 없습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부모님 생활비는 자녀가 부담하는 것이 부양 의무에 해당하니까요. 가끔 신용카드를 가족에게 빌려주고 사용 금액을 나중에 계좌로 정산받는 이때도 계좌 이체 시 몇 월 카드값 정산이라고 메모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인출 얼마까지 안전할까요? 하루에 입출금 합계가 1,000만 원이 넘으면 고액 현금 거래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그렇다고 1,000만 원 미만으로 나눠서 며칠에 걸쳐 인출하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999만 원씩 여러 날에 걸쳐 인출하거나 여러 은행에서 분산해서 인출해도 이런 패턴이 지속되면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어요. 국세청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물론 이런 거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이런 부분들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작은 실수가 큰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 고객 중 한 분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주면서 축의금이라고 메모를 남겼어요.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이것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축의금은 보통 친척이나 지인이 주는 것이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거액의 돈은 결혼 자금 지원, 즉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다른 고객은 비슷한 상황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받았더니 증여세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같은 금액, 같은 상황인데도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처럼 가족 간 돈 거래는 금액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메모 남기기,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부양 의무 관계 확인하기, 필요할 때마다 주고받기, 목돈은 차용증 작성하기.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90% 이상의 경우에 세금 문제 없이 안전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안전한 돈 거래 방법. 최근에 만난 60대 이씨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들이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3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체해 주려고 했는데 제조원에 따라 2억 원은 차용증을 작성해 대출 형식으로 주고 나머지 1억 원은 10년 동안 매달 83만 원씩 생활비로 주기로 했어요. 결과적으로 증여세 3,600만 원을 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돈을 주더라도 방식을 바꾸니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 거죠. 또 다른 사례로 70대 박 씨는 손녀의 유학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주고 싶었어요. 직접 손녀에게 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아들, 즉 손녀의 아버지에게 먼저 주고 그 아들이 다시 딸에게 교육비로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모두가 세금 걱정 없이 유학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같은 금액을 주고받더라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돈을 주고받는 일인데 나중에 세금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족 간 돈 거래에서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 다음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돈을 이체할 때는 항상 메모를 남기세요. 둘째, 생활비나 교육비는 실제 그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셋째,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는지 부양 의무 관계를 확인하세요. 넷째, 목돈은 한꺼번에 주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나눠서 주세요. 다섯째, 큰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이 5가지만 잘 지키면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세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세금은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불필요하게 내는 세금은 없어야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세금 문제 없이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